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오늘 소설이네요. 눈이 조금 오다가 안 오던데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지난 시간까지는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정규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기본서 3페이지를 보시면 총칙입니다. 총칙. 총칙이라는 말은 총체적 규칙입니다. 총체적 규칙. 그래서 가장 어렵죠. 민법에서도 총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보칙 이런 말이 있는데 보충적 규칙이 보칙이고요. 부칙은 부수적인 규칙입니다. 총체적 규칙이니까 총체적 규칙인 자 먼저 강의하기 전에 제 강의 자료에 프로필을 먼저 적어놨네요. 저는 지금 서울군자공인모 연세법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제가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개건 교수로 있는데 공인모 여러분들이 오시면 장학생으로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장학금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학원 밴드 가입하셨죠? 제 밴드도 말씀드렸고,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밴드 나오고요. 학원 밴드도 가입하시고, 정보화 시대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제 이름 박용덕 검색해 보시면 제가 매일 자료 올려드립니다. 하루에 한 개씩. 그럼 그냥 휴대폰 가지고 잠시 틈날 때마다 보시면 조금씩 가슴 속에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총칙, 총체적 규칙, 총체적 규칙이고요. 가장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제 시간이. 그리고 오늘 할 내용입니다. 서론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나온 적이 없고, 목적도 10년 전에 21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 용의 정의, 중개대상물.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게 용의 정의, 중개대상물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 나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놨죠. 두 문제 나오는 거 용어정의, 중개대상물을 공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략적인 게 용어정의는 6개가 있습니다. 중개가 있고요. 중개업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할 겁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교과서 기본서 2페이지 메뉴에 보면 있잖아요. 2페이지 메뉴에 프리뷰, 미리 보기. 미리 지금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지를 보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업. 중개를 지급을 하면 이걸 중개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용어가 비슷하죠? 요걸 이제 오늘 공부하고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본서 2페이지 맨 위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인데요. 기본서 3페이지입니다. 기본서 3페이지. 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하는데요.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법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들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요.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규정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또는 대통령령 같은 말입니다. 대통령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기본서 3페이지 있잖아요. 3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대통령 명령을 줄여서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각부 장관의 명령, 우리는 주무부서가 국토부니까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아마 과목별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줄여서 국장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공법에서. 그는 각 선생님들마다 줄이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해서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법규명령. 시험에는 나오진 않는데 사전 배경 지식입니다.
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사전 배경 지식인데 법규 명령이라고 부르고 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규 명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법률하고 이 법규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 과목에 공시 법령 이런 말을 하죠.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다 합해봐야 119개 조문밖에 안 됩니다. 법률이 51개 조문,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 다 합해봐야 119개밖에 안 된다고요. 이번에 32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168개 지문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오지선다형으로 다 나올 것 같으면 200개 지문이 나오겠죠? 40문제 곱하기 5 하면. 근데 박스형 문제에 3개 중에서 고르는 게 있어가지고 168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법령 조문 다 합해봐야 119개밖에 안 되니까 공부할 분량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장난이 굉장히 심한 과목입니다. 과목의 특징이. 공법 같은 거는 공인중개사 법령의 10배 정도 됩니다. 법 조문 숫자가. 그러니까 공법은 그렇게 말장난이 심하진 않습니다. 32회 시험에서는 2차 과목에서 공법이 최고 쉬웠고 공시세법이 가장 어려웠다는 게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자, 3페이지. 그래서 법령의 구성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기본서 4페이지 연역입니다. 연역. 연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역사입니다. 역사. 그게 4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역사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애더, 추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추가, 애더. 그래서 이거는 보충적인 거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역사 사실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객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객주. 시험에는 나오진 않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객주라는 게 뭐냐면 객상주인의 줄임말입니다. 객상주인. 여기에서 줄여서 객주라고 부릅니다. 객주. 객주는 뭐냐면 옛날에 객주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봤는데 여자분이 객주더라고요. 옛날에 상인들은 옮겨 다니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5일장이 있었죠? 지금도 5일장 있잖아요. 서울에도. 그 떠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을 객상이라고 불렀고요. 이 객상, 떠돌아다니는 상단의 우두머리를 객상주인, 객주라고 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고려시대 문헌도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요. 그 떠돌아다니는 상단이 중개도 하고 무역업도 하고 여관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중개의 효시, 시초가 됐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격증 필요 없었어요. 다 자유업이었어요. 옛날에 초창기 때는. 결론은 지금 현재만 알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옛날에 자유업일 때는 그냥 아무런 자격증도 필요 없고 그냥 중개업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다 할 필요는 없고 등록제, 현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등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오를 등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그래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걸 등록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지금 의사들도 의사, 변호사, 약사, 변리사, 전문직업인들 다 등록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면 등록증이 다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게 등록을 한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언제 처음에 이 법이 언제 제정됐냐면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됐습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금 현재가 탄생하게 됐는지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일 뿐이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자, 1983년 12월 30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었다가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법 이름을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제명이라고 하는데 법 이름이 바뀌었다가 2006년에 다시 2014년에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분리됐습니다. 법 이름이 길면 공신력이 실추되거든요. 민법, 상법, 형법 이렇게 법 이름이
짧아야 공신력이 있는 거지 법 이름이 너무 길면 사람들 읽지도 못해요 다. 그래서 지금은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2014년부터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개실무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자,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냥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 등록제다. 지금은 사전 배경 지식이고 오늘 한 거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용어정의 중개상물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4페이지, 기본서 4페이지 보십시오. 자, 4페이지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 일반법을 다른 말로는 기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일반법,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분의 실익이 뭐냐 하면은 서로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군형법이 우리 일반 형법보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뭐 강화도 군인 총기 난사 사건에서 경찰에 써서 잡아간 게 아니라 헌명대에서 잡아갔습니다. 군인은 군형법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던데요. 교통사고 내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냥 미군 부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잡을 수가 없어요. 경찰이 소파의 규정에 의해서 소파 규정이 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충돌하면. 그럼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혼인하거나 하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받으면 자기 집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받아도 중개사무소에 근무는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미성년자는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우리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사회법이다, 혼합법, 중간법이다 라고 했는데 사회법이라는 게 혼합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사생활과 관련된 법이라는 이야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그리고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공법, 원래 공법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 공법만 약 350개 법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부동산 공법은 6개 법만 나오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농지법 이런 게 공법입니다. 왜 공법이냐면 건축법이 공법인 이유가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건물 100층, 200층 마음대로 못 짓는다고요. 건폐율, 용적률 적용을 받아가지고 높이 제한도 받고요. 또 건폐율이라는 것은 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있으면 100제곱미터에 가득 채워가지고 건물 못 짓고요. 건폐율이 만약 50%라고 하면 절반밖에 못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100제곱미터 땅이 있는데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50제곱미터밖에 못 짓는 거죠. 그게 건폐율입니다.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짓고 또 건물 지으려면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걸 공법이라고 그래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공법하고 민법하고 뭐가 더 어렵겠어요? 우리 시험 과목에 민법도 있고 공법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뭐가 어렵겠냐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생활이 복잡해요? 공적인 관계가 복잡해요? 사생활이죠. 공적인 관계는 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건물 지으려면 시장, 군수구청장 허가 받아야 된다. 뭐 건폐율 50%면 반밖에 못 짓는다. 딱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사법에서는 사생활은 일일이 다 규정할 수가 없죠. 개인간의 이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일일이 다 규정할 겁니까? 그걸 법으로. 그러니까 민법은, 사법은 판례가 많다고요. 판례가. 그래서 민법 시험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이런 게 32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사생활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어디에 속하냐?
이 두 군데 중간에 속합니다. 중간에 속한다고 중간법이라고 합니다. 중간법 또는 혼합법. 공법하고 사법이 혼합되어 있다고 혼합법 또는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법이 노동관계법이죠. 근로기준법 이런 게 일종의 사회법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도 근로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먼저 입사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급 300만 원 줄게 다닐래 안 다닐래 서로 계약에 의해서 다니고 안 다니고 결정을 하죠. 그러나 일단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공법적 요소인 근로기준법 적용받기 때문에 하루에 뭐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 여자분에게는 야간 근로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육아휴가, 일요일은 육아휴가 보내줘야 된다. 이런 게 공법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99%는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소 차리려면 그냥 바로 하면 안 되고 자격증 따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어디다 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하고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그게 공법이라고요. 그 공인중개사법도 공법하고 공부하는 요령이 똑같아요. 2차 과목은 다 공법적 요소가 강한 법들입니다. 세법도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죠. 세법, 세금은 아무런 반대급 없이 국가 지자체가 징수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수도세, 전기세는 잘못된 표현이죠. 엄밀히 따지면 수도요금, 전기요금이라고요. 대가를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니까 그거는 세금은 아니라고. 세금은 반대급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지급하는 게 세금이라고요. 그 공법이라고. 세금도 세법도. 자, 공법, 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사회법이라고 부르고요. 국내법,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니까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 절차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실체법이지만 절차법적 요소도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 등기 절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등록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실체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게 실체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이제 기본서 5페이지 제2절 목적. 제2절 목적은 시험에 20회, 21회 나왔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33회니까 12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아직 이때까지 12년 동안 안 나왔다고요?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시험에 공신력을 제고한다. X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신력 제고 X.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인데 국민재산권 보호 X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앞으로 공부할 때 최근 10년간 한 번도 안 나왔다면 나중에는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한 번은 봐야 되겠죠? 최근 10년간 나오지 않았다. 목적.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정입니다. 6페이지, 기본수 6페이지 용어정인데 이건 별표 3개 하시고요. 용어정이 6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6페이지 기본서에 보니까 매회 출제라고 돼 있죠? 매회 출제. 아, 목적, 우리 조금 전에 한 거, 이거 기출문제 20회, 21회, 우리 기본서에 보니까 20회, 21회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나왔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지금 문제 못 풀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고 했죠? 공신력 제고 아니라 전문성 제고 맞고요. 이런 걸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옳은 것은 하면 옳은 거 이렇게 해놓고, 기억 옳은 거, 니은은 중개업을 적절하게 규율한다는 말은 없죠? 조금 전에 봤잖아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중개업을. 그래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죠. 문제 풀 때 이렇게 X, O 해가지고 옳은 거니까 옳은 거 2개, 기억, 미음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틀린 거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X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것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12년 전에 이렇게 출제를 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지난주에 내드린 거 1번에 있어요. 1번. 지난주 내드린 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보면 이 법은 이렇게 돼 있죠. 이 법. 이 법이 뭐예요?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죠? 이 법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주택법 공부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이 법이 주택법이죠?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다. 자, 용어정의입니다. 매회 출제 기본수 6페이지에 있습니다. 6페이지. 중개라 하면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국어사전에 중개라고 치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중개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 사람 가운데서 끼일 깨자, 이게 소개할 깨자, 끼일 깨자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소개하는 거, 이게 중개입니다. 그럼 국어사전은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라고요? 여러분들 연필, 볼펜을 소개해도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 상물이 뭐라고 했어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 상물입니다. 중개 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가 이 3요소입니다. 중개 대상물, 거래 당사자, 알선.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손님 물건을 직접 사는 거는 중개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사이에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요. 그리고 그 밖의 권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게 그 밖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법에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을 뿐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그 밖의 권리가 뭔지 규정이 없어요. 해석상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게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근데 지금 지상권 이런 말, 유치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민법 용어입니다. 그 민법을 1차 합격하신 분들에게만 2차 강의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해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민법을 안 배웠으니까 인터넷에 휴대폰 가지고 궁금한 단어 검색해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 지금 민법 내용이니까 그냥 이러한 권리가 어쨌든 중개상권리인데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저당권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당권. 저당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저당이라고 하고요. 저당권은 뭐냐면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경매에 넘겼을 때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래서 현업에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현업에 나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손님 오는 게 부동산 중개해달라고 오는 손님보다 오히려 은행의 대출 상담사들 하루 10명 이상 옵니다.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이런 데서 자기 이삿짐 이용해달라고 지라시는 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은행 대출 상담사 제가 옛날 중개할 때 보면 보통 커미션을 1억 대출을 알선하면 커미션을 0.3% 정도 주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1억 알선하면. 그 대출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잖아요. 저당권, 건저당 설정하고 그 건저당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그게 왜 판례가 나왔냐 하면은 판례가 개업공개사 옛날에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커미션을 수억 원을 받아 먹은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처벌을 하려고 하니까 막당하게 처벌할 게 없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했어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면, 자, 그래서 저당권도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저당권. 그 개업공개사는 대출 커미션 받아 먹어도 되지만 개업공개사 아닌 사람은 못 받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업에 가면 매도인을, 물론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은데, 만약에 매도인이나 매수인 둘 중에 한 명만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진짜 매수할 사람, 진짜 매도할 사람 중에서 누구를 많이 알고 있는 게 돈 많이 벌까요? 현업에 나가면? 이게 둘 다 있으면 좋다고 했는데,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둘 다 있는 게 좋긴 한데, 매도인? 매도인은 제가 전국에 고등학교 동기들 거 있는 거, 전국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땅도 팔아봤고요. 그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또 개업공개사도 많으니까 전국 어디에 있는 거든지 제가 다 중개를 하는데, 뭐 경상북도 청송에 있는 것도 해봤는데요. 그 전화해가지고 중개업소에 전화해가지고 매도인 있는데 공동중개 합시다 이러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매수인, 지금 뭐 저희도 전화해가지고 중개업소에 내가 여기 손님 매수인이 있는데 지금 당장 갈 건데 공동중개 할 거냐 물어보면 한다 하겠어요? 안 한다 하겠어요?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중개 한다는 거는 매수인한테 중개보수는 제가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매도인은 이게 뭐 그렇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매도인보다는 매수인만이 알고 있는 게, 매수인만 알고 있으면 전국 어디 가서든지 다 서울에 있어도 제주도에 전화해가지고 공동중개 하자고 해도 한다고요. 근데 매물이 있는데 공동중개 하자면 그 매물 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개업소 전화해보니까. 왜냐면 중개업소 여기저기 다 내놓잖아요. 매도인들이. 그 또 매수인들은 하면은 조금 전에 했지만 대출을 하면은 보통 한 80%는 대출을 하거든요. 매수인들이 사면. 자기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럼 80% 정도 대출을 하면 대출 커미션을 0.3% 정도 받는다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법무사 소개하면 법무사들이 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줘요. 또 커미션을. 대출 상담 수수료.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하면 인테리어 업체 소개해주면 10% 정도 줘요. 커미션을. 건설업계는 관행이 거의 커미션이 10% 정도 돼요. 인테리어 업체도 한 3천만원 정도 들어요. 완전히 오래된 집, 20년, 30년 된 거 새 집처럼 만들려고 하면. 그럼 한 300만원 받는다고요. 또 이삿짐 센터 알선하면은 한 2만원부터 10만원 정도 받아요. 이삿짐 센터 알선하면. 그거 괜찮다고. 매수인 있는 게 돈 더 많이 번다고요. 매수인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어쨌든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협력자를 투자할 사람 한 명만, 내가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파는 사람 딱 한 명만 돈 많은 사람 알고 있어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 돈 벌면 반반 나눠 먹고 이러면 목숨 걸고 계속 맡기거든요. 항상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사고가 나죠. 반반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고 날 일이 없죠. 자, 중개대상 권리에는 이런 거, 지금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이러한 그 밖의 권리라는 게 있다. 꼭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자,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지금 대표적인 판례가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권리금. 중개대상물에 권리금이 중개상물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자격자가 개업공개사도 아니고 자격증도 안 따고 권리금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먹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위반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동차 중개상물이 아닌데, 그럼 자동차 여러분들이 중고자동차 알선하고 커미션을 100만원, 200만원 받아 먹어도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요. 받아 먹든 말든 그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요. 중개만 관여를 한다고요. 따라서 이 중개상물이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닌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다. 반드시 중개상물을 소개해야 되고 누구 사이에 소개해야 돼요? 그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도 있다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 밖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구체적 내용은 또 다음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와 관련해서 이게 기출문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권, 아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중개상 권리라고 했어요.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30회 이렇게 출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지역권, 민법에서 지역권 설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기출문제 나와서 민법 내용인데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은 건축법에 보면 이게 대지입니다.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에 2m 이상, 이 도로에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을 도로라고 하거든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지는 집을 짓는 땅을 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번지 A 필지가 있고요. B 2번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도에 전혀 접해져 있지 않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공도. 도로에 나갈 수 없는 토지. 예,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죠. 맹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맹지. 맹지는 뭐 주로 학교론에서 쓰는 것 같은데요. 맹지. 눈구멍이 빠진 토지. 이 뜻이잖아요. 맹인할 때 맹자잖아요. 그럼 눈구멍이 빠졌다 이 말은 집 못 짓는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집 지으려면 도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도로를 만드는 방법이 분필을 해가지고 이구만큼 취득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고 B가 아니면 통행 지역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고요. 땅 주인은 계속 A인데 통행할 수 있도록 지역권을 설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통행 지역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권. 민법에서도 이 지역권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권 설정, 현실적으로 A가 지역권 설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고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역권 설정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요. 어쨌든 뭐 이 사람 집 못 짓게 하려고 막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서울에도 지금 뭐 정광훈 목사님 그 교회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재건축인가 재개발인가 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실제 그 감정 가격보다 엄청나게 몇 배 비싸게 달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100억도 안 되는데 그 버티니까 그 알박기라고 하잖아요. 소위 그 알박기를 해도 사실상 알박기 하면 불법 처벌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뭘 기준으로 하냐면 알박기를 하는 거 언제 취득했냐 이게 문제예요.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취득했으면 처벌 안 받아요. 개발계획 발표되고 나서 사가지고 알박기 해가지고 버티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중요해요. 발표되기 전에 사면 상관없어요. 자, 그 밖의 권리는 저당권 포함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포함된다 했죠?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X.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말 안 했는데 중개행위.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사실행위다.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이게 지금 다 민법 내용인데 민법에 보면 법률관계, 법률요건, 법률사실, 법률효과 뭐 이런 말들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민법이. 어쨌든 그냥 사실행위,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개계약이 뭐냐 하면 중개계약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입니다. 매도인이 개업공인회사한테 좀 팔아주세요. 우리 집 좀.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살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이 중개행위는 이 계약이 성립하도록,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이게 거래계약이죠?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력, 도와주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28회 때 나왔는데요. 중개행위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주관적 의사, 주관적 이게 X입니다. 주관적.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의 관점이 주관적입니다.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객이라는 것은 손님, 객실, 고객할 때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손님,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요? 그 중개인지 손님,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판례가 세입자가 불안해해요. 이거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개업공개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확실하게 보증금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입주하는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아버려가지고 나중에 경매 넘어간 사안에서 저당권은 당일날 소액이 발생해요. 이사 가는 날. 근데 대항력은 그 다음날 발생하죠. 이사 간 다음날. 그래가지고 배당 못 받은 사안에서 개업공개사 책임 있다 했어요. 확실하게 받아 나온다 했는데 못 받아 나왔으니까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중개행위, 중개사고만 책임을 지거든요. 그 옛날에는 중개행위를 계약 성립 시까지만 중개행위지 계약 성립되고 나서 일어나는 건 중개행위 아니라고 봤어요. 옛날에는. 근데 판례는 이것도 중개행위다.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으로 네 주인 입장으로서 볼 게 아니라 손님 입장에서 보면 손님 피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 해야 된다. 보험금 줘야 된다. 이런 판례라고요.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주관적은 자기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주관적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 외계어 배우는 것 같다. 미국 말보다 더 어렵다. 태어나서 처음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1년 지나야 말을 해요. 옹알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장윤정 씨 딸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옛날 처음에 텔레비전 나올 때 아무 말 못하다가 지금 어른보다 말 더 잘하더라고요. 엄마 닮았다던데 어쨌든 얼마 닮아서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은 여러분들 1년은 고생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당장 뭐 처음 들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개업공개사가 거래당사자,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 이게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거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단독중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동중개면 개업공개사 2명 개입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인대지게 그럼 공동중개를 하면 보통 공동중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공동중개 정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망이 있고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정보망이라고 하는데 뒤에 나옵니다. A 개업공개사가 있고 B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이 팔아달라고 A 개업공개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 개업공개사가 빨리 팔려고 매물을 정보망에 올렸습니다. 그럼 B 개업공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B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손님이 있다고 B 개업공개사는 팔 매도인한테 직접 연락한다. 매물 올린 개업공개사한테 연락한다. 어디다 연락하겠어요? A한테 연락하고 매도인 연락처 없어요. 연락처 공개 안 돼 있어요. 연락처 공개해 놓으면 직접 거래해버리고 이 사람 매물 올린 사람 중개보수 못 받겠죠? 자, 그래서 A한테 연락하면 A가 다시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이제 매물을 정보망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사고가 났어요. 매수인이 손해를 입었어요. 확인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고요? B 개업공개사에게만 있다. A 개업공개사, B 둘 다 있다. 책임 누구에게 있겠어요? 손해가 의뢰인한테 발생했으면 둘 다 책임져야 돼. 둘 다. 그래서 공동중개하는 경우도 쌍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도 뿐만 아니라 일방당사자 둘 다 중개에 포함된다. 중개행위, 중개사고만 손해배상한다고요. 중개사고가 아닌 거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은 없어요. 민법상 책임은 있지만 민법상 책임하고 공인중개사법 책임이 뭐가 다르냐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민법은 보험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끼리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험을 가입해야 돼. 무조건 책임보험. 자동차도 책임보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공동중개하면 두 사람 보험금에서 다 배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개업공개사 둘 다 공동중개했으면, 즉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게 뭐예요? 이게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은 게 공동중개죠. 이런 경우도 두 사람 개업공개사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업입니다. 중개업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중개업. 자, 중개업이라고 했는데 중개업이 뭐냐면 중개에다가 업이라는 글자 하나만 더 들어간 거잖아요. 중개를 직업으로 한 게 중개업입니다. 업. 우리 뭐 업자라는 말 쓰잖아요. 옛날에는 개업공개사를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중개업자 하면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뭔가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죠. 업자라면 폭리를 취하는 사람 이런 거, 뭐 대장동 개발업자 이런 말 하잖아요. 업자라고 하면 왠지 악덕기업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업공개사라고 바꿨어요.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부르던 걸. 자, 중개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에요.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중개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취득합니까? 업 하려고, 중개업 하려고. 중개는 조금 전에 했던 중개는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됩니다. 딱 한 번만 소개하려면은 아무나 해도 돼요. 자격증 없이 해도. 근데 직업적으로 하려고 여러분들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직업은 세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들어가야 중개업이에요. 돈 안 받고 하면 무자격자라도 처벌 안 받습니다. 돈 안 받고 하면.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라고요. 자격증 안 따고 보수 안 받고 해도 처벌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업으로 해야 됩니다. 업. 그럼 업으로 하려면은 몇 번 해야 업이냐? 이게 문제인데요. 판례는 업이 되려면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업이 되려면. 특정인, 여러분들이 이모, 고모, 친인척, 애인, 여사친, 남사친. 어제 보니까 그 돌싱글즈라고 하더라고, 텔레비전에. 거기 보니까 돌싱글즈. 어쨌든 그분들 보니까 뭐 여사친, 남사친하고 술 먹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만 중개를 하면 중개업이 아니다. 특정인한테 하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고. 이모한테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돼요. 불특정 다수라고 하면 뭡니까? 평소 모르다가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불특정 다수죠? 초등학교 동창생들, 알고 있던 동창생들에게만 중개하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된다고요? 불특정 다수여야 하고요.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본서는 지금 10페이지인데요. 기본서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지금 이거 2번, 3번 순서를 바꿨어요, 제가. 왜 순서를 바꿨냐면 중개하고 중개업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거하고 달리 같이 비교하려고 순서는 바꿨어요.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 자, 불특정 다수여야 하고요. 반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우연히 이런 말 나오면 중개업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 단 한 번. 우연한 기회, 여기 있네. 우연한 기회 단 한 번 보수를 받았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8번 하면 반복한 것이고 7번 하면 반복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 판례에 의하면 비록 3건을 중개했는데 한 건당 1,000만 원 받았어요. 3,000만 원 받았다면 그건 직업으로 보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예를 들면 그 판례는 없지만 제가 예를 들면 10,000원씩 받고 10건 중개도 1년에 10만 원 벌었다고 그걸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요. 단순히 한 번, 3번 하면 업이고 4번 하면 3번 하면 아니고 4번 하면 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하지 않았지만 반복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입니다. 무자격자가 중개사무소 간판 달고 한 건이라도 하면 중개업입니다.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반복하진 않았지만 간판 달았다는 건 반복 의사가 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된다.
자, 요거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28회. 보수 유무와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죠? 돈 안 받아도 중개업이라고 했으니까 X라고요. 반드시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중개업이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다. 그럼 보수 안 받고는 무자격자가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틀렸네. 이거 중개업이란, 이게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에 대한 설명이잖아. 중개에 대한 설명. 중개업은 뭐라고 했어요?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중개업이라고 했습니다. 중개업 틀렸고요. 우연한 기회 중개업 아니라고 했고요. 등록하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 등록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라고요. 등록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다. 중개업은.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처벌합니다. 등록 안 하고 해도 돈 받고 계속하면 그건 중개업이에요. 그 등록 안 하고는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고 처벌한다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공인중개사 9페이지, 지금 10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순서 바꿨다고 했죠? 9페이지 공인중개사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